금리가 지금 현재 몇 프로신데요? 대환해드릴게요. 금리가 1.5%라는 거예요. 어? 1.5%인데 왜 대환을 하세요? 이렇게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1.5%를 쓰고 계시는데 왜 속이 상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 이거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죠.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 섞여 있어서 그래요. 네.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얘기하시죠. 네. 이게 주택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10억까지 준다. 서울 같은 경우에 예상이긴 하지만 자 10억. 자 그러면 1억 5천으로 내가 집 살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50% 5억에 대해서는 대출 3억 5천 받고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익을 보면 반반, 손해를 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다 떠안겠다. 뭐 약간 이제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보고 이게 보통 사람들은 1억 5천만 있으면 10억짜리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주하면서 물론 주택금융공사에 약간 월세 개념은 내기는 하지만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익을 보면 나도 이익 볼 수 있고 손해를 보면 다 물어준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좋은데 제가 올해 했잖아요. 제가 올해 했잖아요. 최고신데. 최고로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올해 했어요. 그랬는데 예전에 2020년에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대환을 하고 싶다. 대환. 금리를 바꾸고 싶다. 은행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대환을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금리가 지금 현재 몇 프로신데요? 대환해드릴게요. 금리가 1.5%라는 거예요. 1.5%인데 왜 대환을 하세요? 이렇게 좋은데? 나도 받고 싶네. 제가 이제 농담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1.5%를 쓰고 계시는데 왜 속이 상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사용하는 상품이 수익 공유형이에요. 수익 공유형. 비슷해요. 이거하고. 그건 똑같지. 그분은 1.5%의 금리를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2% 정도의 금리를 보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익이 나면 공유하는 거예요. 반씩. 근데 그 당시 2020년, 18년 집값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지역이 거의 북쪽에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원래 잘 안 오르는 지역이니까 그냥 자기는 거기 거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나 보다 하고 뭐 나중에 이익을 나눈다는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값이 1억이 올랐어. 그러면 5천씩 5천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는. 그쵸. 갑자기 예를 들어 3억의 대출을 2%를 쓰게 되면 1년이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 3년 썼는데 5천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오르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 대출을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 나는 점점 더 손해가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환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해드렸죠. 근데 그 당시 시세로 감정을 해요. 시세 감정. 물론 이제 대환을 하게 되면 시세 감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이익에 대한 절반을 가져가고 그리고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그때 해당 은행에 몇 천만 원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셨죠.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이게 집값이 상승을 해도 그러니까 떨어지면 좋아. 그렇죠? 떨어지면 좋은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떨어질 집을 왜 삽니까?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 월세 살지. 그렇죠.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집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세나 월세 거주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다 가져야지. 그걸 왜 HF한테 반을 줍니까?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고민을 해보고 내가 집값이 많이 안 오르고 그냥 어느 정도 편하게 거주하겠다. 그리고 내가 자본금이 너무 없고 나는 설사 올라도 반을 줘도 억울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지역에 대한 상승이 확실하다. 예, 그러면 그 대출로 그냥 다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고민을 해보고 이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20년에 그 몇 번 대환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난 정말 순수 실거주 목적이야. 하락할 때 이걸 보존해 주면은 오케이. 근데 어차피 집이 상승할 거 알고 살 거면은 내가 다 갖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무조건 대출 많이 받아서 일반 대출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손해 볼 걸 보존해 주지도 않으면서 수익은 배분해 간다. 여러분들 선택은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대출을 그러니까 내가 지역을 잘 보고 내가 이제 상승 여력이 있고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대출 받아서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수익 공영 받았던 분 그 사례를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세계가 이제 대출의 세계다 보니까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보가 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담보로 대출 받아서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금리가 좀 굉장히 높거든요. 네, 한 5%까지 뭐 예전에 7%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저렴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환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자 대출을 대환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환 대출을 활용을 할 때는요, 이제 장점이 있고 유의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장점은 금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히 상환 부담도 감수할 수 있는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아시죠? 예. 네,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희가 보면 알 수 있냐면 KB 시세가 떨어져요. KB 시세가. 네, 그래서 예전에 대출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KB 시세가 떨어져서 저 아는 언니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좋겠다. 그래서 뭐가 좋아? 그랬더니 너네 동네는 올랐잖아. 우리 동네는 심지어 떨어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떨어진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환을 할 때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네. 예전에 70% 다 받았는데 예전에 뭐 10억이어가지고 7억을 받았는데 지금 8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7, 8, 56, 5억 6천밖에 대출 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대환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쭉 가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환 수수료. 우리가 중간에 상환을 하시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0.6% 전후밖에 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높았어요. 1.2% 전후였기 때문에 1.2에서 1.5% 전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환 대출할 때 신청 자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 시세가 떨어졌으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못 하세요. 저희가 좀 상환하시고 갚고 대환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못 하세요. 내가 집어넣을 돈이 없어요. 네, 없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하고 부채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집을 샀을 때는 소득도 좋았고 부채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계속 뭔가를 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었어. 그리고 퇴직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DSR 부분도 꼭 잘 따져보시고 대환대출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2020년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 2.7%였어요. 그 당시 금리가 그 정도 됐거든요. 좋죠. 근데 이제 2025년이 되면 끝나요. 5년 고정 금리가. 그러면 이제 바뀌는 금리가 4.3%로 바뀌어요. 네. 변동 금리가 그래도 많이 내려왔죠. 예전에 5%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는 더 싸게 가고 싶다. 당연하죠. 2.7% 쓰시던 분이 갑자기 4.3%가 되니까 놀래가지고 더 싸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현재 제일 싸게 가도 3.5에서 3.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금리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라.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다리라고 좀 더 많이 말씀을 하는 편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바로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지 않아도 일단 떨어지는 분위기로는 다 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채권금리예요. 채권금리. 네,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금리 추이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대환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자 대출은 거의 변동금리예요. 그렇죠. 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알아서 저희가 6개월이나 한 번씩 계속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사업자 대출 금리 너무 높다, 5%대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갈아타셔서 그냥 좀 낮은 걸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4.25 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자 대출 금리 너무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로 사업자 대출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특이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웃겨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네. 저희가 KB 시세가 있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시세에 맞춰서 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죠? 계약자가 KB 시세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있는 줄 알고 봤는데 여기 보면 KB AI 시세가 있더라고요. 나도 저것 때문에 속았어. 아 진짜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맞아요, 몇 개 있어요. 많아요. 네, AI가 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KB 시세가 아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어디냐면 이제 괜찮은 아파트들 중에 50세대 미만인 아파트들을 이제 그 AI 모델링 기법으로 산출한 시세라고 해요. 근데 이 AI 시세는 은행 전산에서 끌어올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번거롭다기보다는 혹시라도 이 감정가, 이 KB AI 시세가 우리의 그 감정가보다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대출 한도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I 시세가 있는 거는 KB 시세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되냐면은 네. 세대수가 적잖아요. 네. 실거래가가 없어. 심지어는 심한 데는 제가 7년 동안 거래되지 않은 아파트를 봤거든요. 그러면 7년 전이랑 지금은 시세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야. 이만큼 올랐을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파트는 오르지 않은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10년 그래요? 동안 시세가 안 오른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은행이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인데 보통 은행들은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세대로만 해주지. 그렇죠. 예. 아니 또 실거래가가 없으면 그거를 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네, 사실은 비싼 아파트인데도 이 감정이 좀 낮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는 막 분양가 대비 2배, 3배씩 올랐는데 이 아파트는 그냥 강남에 있어도 가격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좀 이제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그래도 좀 따라가지 않겠냐고 대출 받으러 갔는데 근데 그걸 뭘 보면 하냐면은 전세가도 안 올랐거든. 그럼 딱 아는 거잖아요. 매매가는 당연히 안 오르고. 그 은행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런 거지 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KB 시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저 KB 시세가 나오는 또 빌라가 있어요. 빌라. 네. 근데 그 경우도 이제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KB 시세가 무조건 다 있다고 해서 이게 맞나? 뭐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정확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대선이 끝나면 지금 점점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많이 가냐면 대출도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좀 더 저렴하고 좋은 상품으로 가려고 해요. 사실 아까 그런 뭐 주택금융공사의 그 뭐 공유형 모기지 이런 것도 그 나온 이유가 뭐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뭐 수익이 나면 그거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상품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왜 나온 상품이냐면 그 지금 청년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네.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만든 상품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좋은 상품들을 계속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정책자금 상품에 대한 정리를 조금 제가 이제 해드릴 거고요. 지금 대표적인 정책자금 대출이 디딤돌 대출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있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가 많이 태어났어요, 지금.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이런 식으로 그 정부 상품의 대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드릴 건데, 가장 변화가 있는 거는 디딤돌 대출이 원래는 추가주택 매수금지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 요것도 1년마다 검증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빈틈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거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매매상품 같은 경우에 대출 조건들을 좀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만기는 그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이제 되도록이면 적은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부수거래 조건도 사실은 적은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셔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표로 조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근데 굉장히 뭔가 표가 어렵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오늘 한 건데 그냥 오픈하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이 아직 안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은행의 시중은행의 이제 지점에 대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만기예요. 만기. 대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출 기간이 하나은행만 지금 40년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은행은 다 30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출 만기가 30년인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쩔 수 없이 DSR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DSR은 만기가 길어야지만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기가 이렇게 짧아져 버리면 이 10년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으로 몰려가는 분들이, 이제 DSR 안 맞는 분들은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10년이면 굉장히 큰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농협은행 금리가 좀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 농협은행 하고 싶은데 DSR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하나은행으로 가셔야 되는 이제 그런 폐단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있는 거, 연차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내가 만약에 은행을 만들면 나는 100년 만기 이런 거 100년 만기. 그래서 그냥 사회 초년생들도 공유형 모기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해줘 그냥. 어차피 n분의 1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100년 만기면은 어차피 중간에 갚으면 되니까. LTV 100%? 예, 예. 뭐 100%는 해야지. 아니 100%는 좀 그렇고 95%로. 95%? 예. 너무 좋다. 그 몇 년 전에 저희가 은행들이 50년 상품을 다 만들었었잖아요. 진짜 한시적으로. 네. 아니 원래는 계속 갈 생각이었어. 갈 생각이었었어. 맞아. 갈 생각이었는데 네. 이제 DSR이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10년 가지고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들은 좋죠. 네. 50년 동안 이자도 받고 얼마나 좋아. 안정적인 수익 그렇죠. 모델인데. 예. 그리고 DSR도 뭐 넉넉하니까 우량한 고객들이 이제 막 몰려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제 딱 보니까 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50년을 다 중지를 시키지는 않고 이거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만 해도 은행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지. 네, 중단을. 이게 법이 아니라 네. 은행의 규정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100년도 가능하긴 한 거예요? 100년? 예, 모기지는 뭐 50년 미하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죠? 뭐 그런 규정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럼 파시온 뱅크를 만들어야겠다 아무래도 진짜. 예, 근데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만기가 이제 그 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나이가 70인데 저 40년 만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저 그러면 저 은행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이 때문에 40년을 이용을 못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특정 은행은 그 95세로 정해놓은 은행이 있어. 네, 그래서 만기를? 거꾸로 나이를 뺀단 말이에요. 에이, 그래서 70세면 만기가 25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은행이 있는데 그럼 만기가 25년밖에 안 되면 당연히 DSR이 확 올라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행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기 좀 어려우세요. 그럼 얼른 이제 나오셔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제가 창업하게 되면 빠시은행으로 오세요. 저는 나이가 100살이라도 100년 만기 드리겠습니다. 200살. 어차피 뭐 돌아가시면 그때 그냥 그걸 갚으면 되는 거지. 뭐 집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게 문제지. 그렇죠. 담보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저는 전혀 문제 저 발상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뭐 진짜 70세 드신 분이 50살 50년 만기면 뭐가 어때요. 집이 남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있어요. 사실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은행에서 채권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좀 시끄러울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큰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나중에 작은 아들이 우리 아빠는 인지 능력도 없는데 왜 은행이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분이 또 인지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은행에서는 대출했겠죠. 일단 대출해줄 때는 인지 능력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간단한 IQ 테스트, 그거만 하고 통과하면 제가 대출해드리는 걸로 하죠. 뭐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드려야지. 어차피 담보가 있는데 뭐. 그렇죠. 사실 담보가 있으면 뭐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주택자 구입 자금이 지금 은행들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단, 지금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다주택자도 가능은 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은행은 투기 지역은 1주택자 갈아타기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기 지역 살 때는 다주택자 안 된다 이 얘기고요. 하나은행은 서울시는 1주택자만 가능하다. 이거는 서울시는 다주택자 안 된다. 뭐 이렇게 은행별로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은행별로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렇게 은행별로 까다로운 거를 모르고 내가 지금 해당 은행에 갔어. 다른 은행에 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깜짝 놀래서 뭐 전 은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 가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되는 은행 가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금리 보시면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해당 은행도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대금리라고 해서 여기 보면 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0.2, 미성년자 3명이면 0.2, 전자계약하면 0.2, 이 세 개를 다 충족하면 지금 3.91에서 마이너스 0.6이 빠져요. 그럼 3.31인데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면 뭐 미성년자 3명이고 전자계약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은행이 금리를 0.2% 정도 깎아줍니다. 그래서 전자계약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전자계약을 할 때 그 매도인들이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중개사님들이 또 안 하는 지역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이제 현실적인 표인데요. 지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표일 텐데 지금 그 특수한 조건들, 전세 대출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 말소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주인이 대출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양권 입주권도 전자계약이 가능한가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전세 대출 받을 것이 지금 거의 불가해요. 그리고 또 뭐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서울시만 불가하고 그리고 뭐 가능한 은행 지금 딱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근저당 말소, 내가 집에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갈 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끄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게 또 대부분은 되는데 지금 또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서울시만 불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단점들이 다 있구나.
네. 그래서 나의 조건을 먼저 확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조건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에 맞는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나는 금리만 좋아. 근데 농협은행 갔더니 DSR이 안 맞아.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서 나한테 맞는 그런 은행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이런 데는 조금 좀 기준이 대부분 다 완화가 되어 있죠. 금리가 높아서 그렇지. 저축은행은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을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완화가 되어 있기는 해요. 다주택자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만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은행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보험사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쿼터제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대출을 뭐예요?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요번 달에는 100억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한도가 차면 그 다음 달로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험사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해당 달에 지금 5월 달은 끝났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DSR이 내가 50이 필요하다. 지금 이금융권은 DSR 50%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빠른 접수를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25년 7월부터 이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 엄청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신경 쓰이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은행의 그 주담대는 변동금리일 때 1.2%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금리가 높아지죠. 저희가 DSR을 계산을 할 때 금리가 너무 높으면 한도가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2%. 근데 이거는 변동금리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주기형 금리거든요. 그래서 주기형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조금 훨씬 30%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0.36만 더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높여서 계산을 하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전문 용어로 똔똔 된다. 똔똔. 그래. 이렇게 부담이 올라가고 금리 내려가면 똔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승인을 받으세요. 네, 7월 잔금이어도 2달 전에 저희가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승인을 받으시면 뭐 이런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네네. 너무 훌륭한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돌아가는 것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것들 고민스러우신지, 그리고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의사결정하는 게 맞을 텐데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